자, 연불리의 비밀노트 일요일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3월 첫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 챙겨볼까요? 네, 3월 3일은 이제 우리는 쉬는 날이죠. 이제 네. 그 휴장이고요. 중국은 2월 차이신 제조업 PMI 지표가 나오게 되고 미국에서는 2월달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월드 콘그레스라는 이제 모바일 전시회죠, 가전. 이게 2025가 이제 6일까지, 그러니까 3일부터 6일까지 열린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3월 4일은 이제 중국의 양회가 열립니다. 5일까지 열려서 이 중국의 최대 이제 정치 이벤트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대체거래소가 개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래소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예. 그래서 3월 4일부터 이제 거래 시간이 연장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5일은 한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나오게 되고요. 미국에선 2월 ISM 서비스업 PMI 지표가 나오게 되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경제활동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나오게 되고 유럽에서는 이제 자동차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인 액션 플랜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월 6일은 한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되고요.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3월 7일은 이제 미국에서 2월달 고용보고서가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액션 플랜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뭐 전기차 보조금 혹시 가능성 여부 나오는 그 플랜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보조금을 줄지 안 줄지는 지금 모르지만 그 이제 유럽의 자동차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아마 그 정책이 나올 텐데 거기에 보조금이 담겨 있느냐가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주목해 봐야 할 증시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중국 양해 같아요. 이제 그래서 아마 소비 부양책을 얘기를 하겠죠. 할 텐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물을 내줄지가 이제 구체적인 액션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양해 한번 좀 눈여겨보시고 그다음에 역시 미국의 고용 보고서. 요즘에 고용 지표도 조금씩 둔화가 되는데 고용 보고서도 살펴보시고요. ISM 지표가 이제 그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이 따로 나오는데 제조업이 좋으면 우리나라가 좋아요. 우리는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서비스업은 미국이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에 미국 서비스업이 꺾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업 지표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보시고 요새 엔비디아 대항마가 브로드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브로드컴도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으니까 이런 거죠. 실적은 좋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도 그 좋은 실적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브로드컴은 또 좋은 실적을 냈는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 준다면 시장의 분위기가 또 바뀌는 거거든요.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근데 또 빠지면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구나. 그래서 이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좀 눈여겨보시고 우리 아까 말씀해 주신 액션 플랜도 발표되고 또 많은 분들이 요새 좀 헷갈려하는 게 대체거래소 이게 열린다는데 헷갈려요. 도대체 왜 거래소를 또 두 개 하냐 막 이런 질문도 있고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8시부터 밤 8시까지 12시간 거래가 가능해져요. 근데 처음에 10개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3주차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많은 기업들이 뭐 삼성전자 이제 3월 24일부터 대체거래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2시간 동안 뭐 이렇게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 좀 이용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제 요새 영상도 많이 나오니까 대체거래소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피곤해지시겠네요, 투자자분들은. 투자분들한테 좋을 수도 있고 뭐 굳이 왜 거래 늘리냐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이제 각각 다 다른데 이게 또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래소가 우리나라만 한 개고 대부분의 선진국은요 여러 개입니다. 네, 미국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좀 이제 하려는 좀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이 열려서 금리를 인하했는데 주요 투자은행들도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려야 할 만큼 경기가 나쁜 건가? 예를 들면 이 금리는 제가 알기로는 네. 성장, 물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환율 안정, 금융 안정 요 세 가지를 놓고 막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성장에 포인트를 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번에 그랬거든요.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 안정이 우선이다. 성장보다. 그랬는데 이번에 내린 이유는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원래 1.9로 봤는데 1.5로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거죠. 근데 다행히 최근에 환율도 좀 안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금융 안정은 좀 되는 것 같아요. 가계대출 증가율도 좀 둔화됐고 그래서 그런 조건이 좀 갖춰졌는데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춰야 된다. 그리고 물가가 또 너무 낮아요. 지금 올해 물가 상승률 이제 전망치가 1.9로 전망은 유지했는데 근원 물가 있죠. 에너지랑 식품 가격 제외한
요거는 1.9에서 1.8로 낮춰버렸어요. 원래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는 2%거든요. 이거보다 낮으면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를 또 올려줘야 돼요. 일본이 장기간 저물가다 보니까 계속 금리 인하했잖아요. 물가 올리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저물가에 좀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결국 다른 조건들은 다 갖춰졌기 때문에 금리를 안 낮출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금리를 예상대로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낮췄고,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2번 더 낮출 것 같아요. 지금 주요 투자은행에서 5월에 한 번 더 낮추고 하반기에 한 번 더 낮춰서 최종 금리가 지금 2.75인데 2.25까지 낮출 수 있고요. 만약에 생각보다 물가가 더 빠지는데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지면 금리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빅스텝. 2%까지 갈 수도 있는. 근데 그건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사실. 예, 천천히 낮춰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한국은 일단은 지금 앞으로 금리 인하는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게 부동산 값 올라가고 네. 가계부채 늘어나는 건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차가우니까 네. 그런 우려는 좀 덜한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서울 아파트 가격 요새 또 막 신고가 나는 데가 많다고 하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변수가 또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일단은 경기 부양이 우선이니까 일단은 금리 인하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냐. 신고가 나는 데는 저는 이제 좀 관심이 없지만 네.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낮아졌는데 네.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이런 이자율 같은 건 언제쯤 낮아지게 근데 되나요? 그거를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낮아져야 되는데 한국은행이 좀 압력을 넣었죠. 왜냐면 가계대출이 너무 증가하니까 이걸 잡으려고. 그래서 그때 금리 인하했을 때도 그 시중금리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미리 내려가기도 했지만. 근데 어쨌든 최근에 또 가계대출 증가율이 좀 이제 좀 둔화됐다고 하니까 아마 그걸 본다면 지금 금리가 이번이 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만약에 더 떨어진다고 기준금리 예상을 하면 시중은행도 결국엔 시장 논리에 의해서 아마 낮출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 조선해운산업 견제하려고 중국산 선박 또는 중국 해운사가 미국에 입항할 때 수수료, 입장료 같은 건가 봐요. 네. 그걸 부과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중국 점유율을 생각하면 만만치 않은 일 같은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조선해운은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한테는 너무 좋죠. 우리 한국한테 엄청난 수혜인데,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가능한지도 또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컨테이너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중국의 코스코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게 세계 4위 컨테이너선 회사인데 미국 점유율이 한 18% 돼요. 굉장히 높은 편이죠. 저희 경제뉴스 보면 맨날 그 상표가 지나가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최대 해운사가 HMM이 한 6%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3배 정도 높은 지금 수준인데, 그 회사, 이거 예를 들면 그거예요. 코스코가 중국 배를 이용해서 미국에 가요. 입항을 하죠. 그 일단 들어가는 순간부터 벌금 내야 돼요. 벌금 내고 거기 또 그게 있어요. 이 컨테이너마다 또 무게당 뭐 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게 되나? 그리고 그러면 이게 중국을 배제하고 아무리 미국이 중국을 규제해도 당장 중국을 쳐내고는 지금 무역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을 대놓고 저렇게 해버리면 미국도 피해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가를 올릴 겁니다. 또 운임이 튈 건 뻔하잖아요. 그쵸. 운임 지수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죠. 덴마크의 머스크가 세계 최대 해운사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가 대부분의 선박이 또 중국 배가 많아요. 컨테이너선은 거의 다 중국 배 써요. 근데 이거 중국산 배를 갖고 또 가잖아요. 이것도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해운사뿐만이 아니라 네. 배를 어디서 배를 만들었냐 갖고, 이것도. 이게 중국산이네? 그럼 또 하고. 그리고 중국에 또 만약에 컨테이너선을 발주를 했어요. 중국산 배를 지금 아직 받은 건 아니고 건조 중이에요. 그것도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와, 우리는 좋죠.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조선사 그럼 중국 배 하지 말고 야, 한국의 현대중공업에 발주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거 나오고 이제 급등해 버린 거죠. 조선주가. 해운주도 좋아요. 왜 HMM한테 호재냐면요. HMM은 중국산 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아마 우리나라 배를 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연히 우리 조선사가 있으니까 그러면 피해가 거기에 없고, 그리고 중국 해운사를 규제하면 그 빈자리를 HMM이 대신 메꿀 수 있죠. 또 가깝잖아요. 중국하고 우리가. 그러면 이 부산 한쪽에서 또 대체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싣고 와서 여기서 한국에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벌금이 세버리면. 그러니까 HMM 14억이라는데 선박 하나당 14억인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부과하면 근데 벌금 부과하면서까지 방법이 없으면 운임에 전가시켜야 돼요, 그냥. 운임에 전가시키면 운임은 올라가니까 HMM은 완전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운임도 올라가네. 그래서 중국을 이렇게 규제하는 순간 한국의 조선과 해운은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명확 관여인데 이제 그거죠. 아직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고 과연 미국이 이거 진짜 할 수 있을까? 미국의 물가가 엄청 오를 것 같은데 이거를 감안해서도 한다는 건 중국을 완전히 잡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가능성은 있는데 제 생각엔 아마 단계적으로 할 것 같고 이 금액도 좀 줄일 가능성도 있어요. 예, 처음에는. 근데 어쨌든 방향은 분명합니다. 중국 배나 해운도 규제하겠다. 이 방향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 미국은 정말 중국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번... 그래서 이런 미국의 정책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역 규모가 줄 수는 있지만 이런 미국의 중국을 자꾸만 압박하면 결국 지금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이죠. 한국이 얻는 것도 상당히 또 맞아질 수 있는 부분도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도 그런 부분도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중국한테 너무 살살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어려운 걸 또 해내려고 그러네요. 이 수수료 부과. 자, PC에 사용되는 범용 D램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었는데 그 하락세가 멈췄다고 하네요. 그럼 삼성전자 쪽에는 좋은 소식이 되겠죠?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AI용에 들어가는 그 HBM 비중이 한 5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여기도 수혜를 받는데 삼성전자는 그 AI용보다 이런 범용 비중이 훨씬 많아요. 레거시 지난번에 얘기했던. 근데 이게 가격 하락이 이제 멈췄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유가 있죠. 중국의 그 이구환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스마트폰 실제 지금 보조금 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카운터포인트에서 중국의 주간 스마트폰 판매가 춘절 바로 전주 그게 1월 20일부터 26일까지거든요. 보통 춘절 전에 좀 소비를 해요. 그래서 그때 봤더니 전년 동기간 대비 65%나 증가한 거예요. 근데 작년에 춘절도 또 있었잖아요. 그때랑 또 비교를 했더니 그때보다도 훨씬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진짜 기울기가 급격하게 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실제 있었구나. 그러면 중국 스마트폰이 예전보다 많이 팔리고 올해 연말까지 보조금 계속 주거든요. 그러면 작년보다 훨씬 좋겠죠. 그럼 이게 스마트폰에 당연히 D램 들어가니까.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 이제. 그래서 많은 이제 대만의 이제 주요 기관이죠. 트렌드포스가 전망을 했는데 올해 D램 수요 전망치도 일단 조금이지만 0.2% 정도 올렸고 특히 DDR5 D램 가격이 2분기부터 하락이 끝날 거래요. 그리고 DDR4는 이게 범용이죠. 가격 하락이 이제 완전히 종료돼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 하락이 멈춘 거지 오르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마 이제 3분기부터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럼 결국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일단 좀 그래도 듣던 좀 되게 좀 반가운 소식은 오랜만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중국 반도체 규제를 더 강화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세게 했고 뭐 수출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더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도 계속 규제를 했잖아요. 근데 바이든의 정책은 중국 반도체를 못 만들게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핵심 반도체 그 장비만 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첨단 반도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 같은 거 이거는 엄청난 장비가 필요한데 이런 거 아예 못 만들게 장비의 공급을 다 끊어버렸는데 중국의 그 대표적으로 저가 반도체 만드는 CXMT 창신 메모리 여긴 규제를 안 했어요. 저번에도 뺐어요. CXMT를 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좀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부 실망했죠.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공격적으로 증설해서 좀 위협이 좀 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규제할 생각이 별로 없던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굳이 이런 뭐 저가 반도체까지 우리가 뭐 규제를 하냐.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좀 로비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다 공급하는 물량이 좀 되거든요. 그 회사에다 공급하는 물량이 CXMT에. 이게 되니까. 근데 이 회사가 이걸 만든다고 해도 뭐 크게 위협은 안 될 거다. 아마 그런 식으로 로비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안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뭔 소리냐. 이제 규제해야 된다. 아마 그걸 논의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 그래서 타겟이 CXMT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CXMT를 이제 이거를 타겟을 하는 순간 CXMT는 이제 더 이상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증설이 이제 불가능해지고 왜 그러냐면 지금 CXMT가 만약에 어떤 삼성전자가 옛날에 만들던 반도체를 똑같이 만드는데
거기에 반도체 장비 엔지니어들이 상주에 있어요. 근데 CXMT가 하는 게 아니라 뭐 네덜란드 ASM에 도쿄 일렉트로닉 가서 수리 좀 해줍니다. 근데 이 규제를 하잖아요. 이들이 이제 나가야 돼요. 아 그러면은 나가야 돼요. 사는 거 뭐 판매 이걸 막는 게 아니라 아니, 판매도 막아요. 그러니까 막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가서 고치는 것도 예, 왜냐하면 수리해줘야 되거든요. 계속 이거 유지보수가 핵심인데 이거를 안 해주면요 못 씁니다. 사실상 쓸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CXMT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네 기술자 써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거든요.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규제하는 순간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좋아집니다. 3사가 다. 왜냐하면 뒤에서 이에서가 막 치고 들어오니까 공급 과잉이 생기거든요. 그럼 공급 과잉도 해소되고 그다음에 경쟁자 하나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니까 중국 공포가 해소되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아직 결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 이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실제로 할지는 좀 지켜보시고 창신 메모리를 실제 규제한다는 기사가 뜨면 이거 한국 반도체한테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눈여겨봐야겠네요. 예. 자, 삼성전자가 의료기기 기업인 클래시스를 인수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뭐 삼성전자는 부인을 했고요. 예. 근데 이런 소식 때문에 주가가 막 급등을 했고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23%까지 올라갔고요. 네. 제가 봤더니 어떤 회사인지 이런 김수현 씨가 광고 모델로 있는 이런 회사인데 피부과 가면 있는 막 그런 네, 치료기 맞습니다. 그런 예, 것 같아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 기업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뭔가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제 기사를 단독 보도라서 삼성이 언급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클래시스를 인수한다고 삼성이 그래서 좀 의아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클래시스가 매물로 나온 건 맞아요. 이게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거든요. 그래서 지분 매각하려고 했는데 이게 덩치가 너무 커요. 3조가 넘으니까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덩치가 아니에요. 그럼 주로 대기업이 사야 되는데 대기업 중에서 지금 관심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의료기기 쪽에. 이번에 CES 2025에서도 AI 이용해서 피부 분석하는 그런 솔루션을 내놨거든요. 그걸 내놓으니까 이제 이게 접목이 되잖아요. 그럼 클래시스도 인수하지 않을까? 근데 다음 날 이 보도 나오고 나서 삼성전자가 아마 블룸버그 인터뷰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거 사실 아니다. 우리 검토한 적 없어.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클래시스 주가 오르다가 빠졌는데 다음 날 주가가 다시 폭등을 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대기업들이 관심 갖겠구나.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진짜 좋게 보나 보다. 투자자의 머릿속에 이게 이제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삼성이 아니면 이거 LG가 하는 거 아니야? 또 뭐 이럴 수 왜냐 LG도 기억하시죠? 여기 이렇게 예, 마스크 같은 거. 예. LG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아니면 다른 대기업? 아니면 해외? 이런 이제 상상의 나래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주가는 그럴 때 많이 가거든요. 이게 결정된 게 아니라 뭔가 애매할 때 사실 또 많이 가요. 예. 결정되면 사실 오히려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나라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괜찮나 보다 진짜. 근데 이에 앞서서 우리나라 피부 미용 의료기기 회사 중에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회사도 있었고 몇몇 회사들이요 이에 앞서 매각이 된 적이 있어요. 예, 그 상장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모펀드들이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진짜 알짜가 많거든요. 세계적인 기술력이 있죠. 가격도 싸요. 그리고 요새 해외에서 우리나라 의료 관광도 많이 오니까. 그쵸, 많이 들어오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야 이거 진짜 고성장하겠다. 이제 이런 인식이 들다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다. 이 보도가 그러니까 마치 그 딥시크가 그때 그랬잖아요. 야 이제 AI 지출 줄일 거야.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아니었거든요. 근데 주가는 빠졌죠. 관련주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촉매제 역할을 했다. 그래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은 저는 뭐 이 사실 여부보다도 앞으로도 계속 좀 뜨거워지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AI 관련해서 또 따져보니까 네. AI 서비스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따져봤을 때는 괜찮은 전목인데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긴 실제 하네요. 로레알이 저번에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CES에서 AI를 접목해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람의 얼굴 이게 스캔해가지고요. 당신한테는 이 화장품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직접 조언하는 것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벌써 시작을 했는데 피부 미용과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또 산업인 것 같아요. 태양광 기업들도 주가가 모처럼 올랐는데요. 그 트럼프 피해주로 알려졌다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일단 그 너무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이제 막연히 트럼프 피해주로 알려졌죠. 신재생 에너지. 근데 사실 트럼프는 태양광을 그렇게 싫어하는 편은 아니에요.
태양광에 대해서는 막 규제하겠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왜 그렇게 피해주라는 신재생 거예요? 에너지 자체가 이 태양광도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예. 근데 트럼프는 뭐라 그랬죠? 그 녹색 사기라 그러잖아요. 자꾸만. 녹색 그린 스캠. 이러니까 거기에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야, 태양광도 들어간 거 아니야? 근데 대놓고 비난한 건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기사를 보면 태양광은 그나마 괜찮은데 네. 풍력은 절대 안 돼. 뭐 안 이런 된다. 기사가 있더라고요. 특히 해상 풍력은 정말 이거는 낭비다. 대놓고 비난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태양광은 약간 이제 같이 거기에 이제 맞물려 가지고 피해주로 분류가 됐는데, 근데 사실 미국은 그 태양광이 정말 많이 깔려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르긴 좀 어렵고, 그 어쨌든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냥 오른 건 아니고요. 지금 태양광에서 1등 국가는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태양광 모듈 회사들이 이제 가격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1등이니까. 예. 근데 출혈 경쟁을 했어요. 그동안 너무 서로 막 아, 이제 그래서 망한 기업도 많아요. 싸게 만드는 예. 경쟁을.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을 올린다는 건 뭐죠? 출혈 경쟁이 끝나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주요 회사들이 올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담합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합의를 한 거죠. 여기가 올리니까 이제 같이 따라 올리기 시작하는 건. 그거는 업황 바닥 신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실제 판가가 4.5% 정도 올라갔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하나솔루션도 미국의 태양광 이제 공장이 있지만 뭐 미국의 퍼스트 솔라 같은 미국 회사도 있는데 미국의 태양광 시장이 그동안 되게 안 좋았던 게 재고가 너무 많은 게요. 중국산 태양광은 미국에 못 들어가요. 관세가 너무 세요. 그래서 머리를 쓴 게 동남아 4개국에서 우회해서 들어가요. 중국 거를. 다 중국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 얼마 전에 관세 결정이 됐어요. 엄청 비싼 관세가 때렸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의 그 동남아 4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 물량이요. 이제 급감을 하기 시작했어요. 실제 줄어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죠? 미국의 태양광 중국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공급이 줄면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더 이상 공급강 이슈가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중국에서 발생한 건데 이 중국이 스스로가 이제 우리 그만 좀 출혈 경쟁하자. 이걸 이제 인정한 결과가 됐기 때문에 이걸 눈치챈 이제 투자자들이 야 태양광 뭐 더 나쁠 거 있나? 그리고 보조금 취소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태양광 쪽에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낙폭과대에다가 이런 업황 바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가 급등했고 그래서 태양광은 신재생은 맞지만 트럼프에서 뭐 주도주가 되긴 좀 쉽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태양광을 뭐 부정적으로까지 볼 필요는 없는 업황은 이제 돌리기 시작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월이 시작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체 거래소도 생기고 공매도도 재개가 되는데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정말 관세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이제 트럼프의 속내도 모르겠고 협상 같긴 한데 위협적이에요. 이게 또 트럼프의 자기만의 기술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극한으로 몰아넣은 다음에 얻어내서 또 그래서 다음 주에 갑자기 멕시코, 캐나다 뭐 우리 관세 부과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유예하자. 이러면 또 증시 환호하겠죠. 그러니까 정말 저도 이제 그건 좀 어려운데 다만 우리가 11월부터 한번 생각해보세요. 11월, 12월 작년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급락했죠. 네. 왜 급락했냐면 관세 때문에. 때문에. 매길까봐. 그래서 그걸 딛고 우리가 한번 또 올라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세 충격 때문에 빠지는 것 자체를 도망갈 필요는 전혀 없다. 작년에도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는 협상가기 때문에 아마 얻어낼 거 얻어내면 분명히 또 어느 정도 양보할 부분도 저는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트럼프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이제 빠지니까 또 비중 줄여야지 그러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2년 동안 M7 중심으로 미국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진짜 이게 바뀌었어요. M7에서 돈이 빠져나오고 아까 제가 그 일부에서도 워런 버핏이 한번 얘기해 드렸잖아요. 네. 워런 버핏이 정답을 사실 준 거죠. 비싼 데보다는 좀 싼 거 찾아보자. 그 중에 하나가 한국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본다면 한국이 지금 2,500대인데 여기서 비싸다고 생각하신 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또 조정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또 정비도 해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포트가 그러니까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으로 좀 바꿔볼까 이런 포트폴리오 정비의 시간으로 한번 그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리고 또 3월 말에 공매도가 또 재개는 되겠지만 타겟은 결국 좀 너무 많이 올랐거나 비싼 기업들이잖아요. 이제 실적은 안 좋은데 그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 기간에서 내가 보유한 기업 중에 좀 그런 데 속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또 약간 비중을 줄이셔서 공매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한번 교체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략은 여전히 좀 비중 확대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너무 오른 그 조선, 방산, 변화기 우리 좋은 거 알죠? 아는데 이제 엔비디아도 안 가요. 좋은 거 알지만 안 가는 것처럼 피곤하다는 거죠. 그런 쪽은 조금 또 국내도 약간 영향도 있으니까 조금 당분간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AI 소프트웨어, AI 2단계죠. 그 다음에 워런 버핏이 투자했던 일본 상사, 우리나라에도 무역 상사 있잖아요. 이런 회사라든가 또 LNG를 우리가 관세 피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대량으로 LNG 사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그걸 이용해서 발전소 돌리는 회사들, 그다음에 상법 개정이 뭐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또 진도가 안 나고 있지만 상법 개정되면 또 증권주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미국과 상관없는 업종 중에 앞으로 좋아질 게 저는 화장품 쪽에서 중국 화장품 있죠. 중국에 좀 노출도가 있는 화장품. 아, 중국에 파는 화장품.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향 화장품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올해는 중국이 좀 부양책을 쓰니까 이게 뭐 주도주가 된다기보다도 낙폭이 엄청 큰 상태거든요. 근데 중국이 좀 살아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제일 관세로 눌려있는 업종이 반도체랑 지금 자동차거든요. 근데 이들은 어쨌든 관세 충격을 지금 아직은 받고 있지만 주가 자체가 또 워낙 장기간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게 많아요. 되게 싸고 괜찮은 기업들은 많은데 지금 관세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면 불편하죠. 막 투자하시기가 불편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편할 때 투자해야 수익이 항상 났던 것 같고 편할 때 투자하면 돈 벌기가 항상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염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는 어떤 주제일까요? 예, 다울투자증권의 박종현, 이정우 연구원님이 쓰신 아까 이제 제가 피부 미용 의료기기 그 내용인데 피부에 투자하라. 여기는 뭐냐면 의료관광 투어 가이드. 그러니까 피부 미용 의료기기 회사들이 다 해외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이건 이제 반대죠.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한마디로 외국 관광객이 한국에 오는데 오는 사람 중에 10%가 의료 관광하러 온대요. 예. 전 그게 느껴져요. 공항 가면 이렇게 많이 붙이신 분들 출국하시는 분들 많이 봐요. 근데 그 10%면 이게 적은 게 아닌 게 작년에만 134만 명이었어요. 엄청난 거죠. 이게 근데 27년에 440만 명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엄청 늘 것 같고 그 중에 절반이 어딜 가냐면 피부과를 가요. 옛날에는 거길 갔어요. 옛날에는 종합병원이나 성형외과를 갔어요. 요즘에는 그쪽을 안 가고 이분들이 이제 피부과로 옮겨가는 거죠. 피부과에 가서는 뭐 하죠? 성형수술이 아니라 피부과 가서 이 기기로 이렇게 이제 주름 펴주고 막 그런 것들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시장이 이제 우리나라 내수도 있지만 외국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커질 수 있고 이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돈 쓰면 수출입니다. 그것도. 서비스 수출로 잡혀요. 그것도 서비스 무역 수지로 잡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도 간접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왜 한국에 오냐?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놔두고 기술력? 이 기술력도 좋고요. 의사분들 시술 능력도 좋고 신뢰가 높대요. 거기다가 가격이 싸요. 만약에 미국 사람이라고 치면 비행기값 계산해도 한국에서 시술 받는 게 훨씬 싸다고 합니다. 미국은 의료비 자체가 비싼 비싸죠. 국가잖아요. 예. 그래서 가성비도 워낙 좋다 보니까 그리고 와서 온 김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조합해서 하고 간대요. 기왕 왔으니까 그래서 보톡스 맞고 리프팅 같이 하고 이게 조합을 한대요. 그래서 어디 숙소까지 정해놓고 한다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예. 기왕 온 김에 여러 개 하고 가자. 그래서 한국이 이게 구조적 트렌드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의사들 신뢰할 만한 게 수능 최상위권이 다 의사를 지원하는 나라인데 네, 맞습니다. 얼마나 우수한 인력들이겠습니까? 그래서 투자 전략은 이제 글로벌 인지도 높은 회사 중에서 이제 1등 기업들 클래시스, 휴젤, 파마 리서치 요걸 꼽아주셨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피부과 개원이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좋아질 회사 중에 원텍과 LNC 바이오를 꼽아주셨으니까 이런 기업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연블리의 비밀 노트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